인천공항 입국장에 서 있으면 요즘 뭔가 이상한 걸 느끼실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캐리어를 끌고 쏟아져 나오던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어, 일본어를 쓰는 아시아권 관광객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금발에 파란 눈을 한 사람들,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어를 쓰는 서양인들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그것도 잠깐 스치는 수준이 아니라 입국장 전광판을 보면 런던, 코펜하겐, 밀라노에서 날아온 직항편이 줄줄이 찍혀 있습니다. 자그마치 15시간, 지구 반대편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지도 않고 곧장 한국으로 날아온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이 짧은 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숫자와 사람의 심리를 하나씩 들여다보며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판이 얼마나 크게 흔들렸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무려 1,850만 명에 달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잠정 집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텅 비었던 명동과 인사동을 떠올리면 불과 몇 년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반등이죠. 그런데 정작 흥미로운 건 총량이 아닙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한국을 찾는 사람들의 얼굴이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숫자로 확인해 볼까요? 2026년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6월까지 누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1,071만 명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3%나 늘어난 수치죠. 여기서 지역별로 쪼개보면 그림이 확 달라집니다. 미주 지역 관광객이 108만 명, 유럽이 74만 명, 여기에 호주 같은 대양주까지 합치면 서구권에서만 약 203만 명이 한국을 찾았어요. 전체 방한객의 약 19%, 그러니까 5명 중 1명꼴로 서양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웠던 비율이에요. 특히 유럽 쪽 숫자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영국인이 상반기에만 10만 3,787명이 왔는데 이게 작년보다 22.1% 늘어난 거예요. 상반기 기준으로 영국인 방한객이 10만 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독일인도 마찬가지죠. 10만 403명. 역시 사상 처음으로 상반기 10만 명을 돌파했고 증가율은 15.4%였습니다. 프랑스인은 9만 4,834명으로 17.2% 늘었고 이탈리아인은 무려 29%나 급증했어요. 심지어 직항 노선조차 없는 러시아인도 소폭 늘었다고 하니 이건 그냥 몇몇 나라의 반짝 현상이 아니라 서구권 전체가 한국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여기에 정부의 신흥시장 공략까지 더해지면서 상반기 방한 스웨덴인은 57%, 폴란드인은 33%, 스페인인은 26%나 늘었어요. 우리가 평소 한국에 관심이나 있을까 싶었던 북유럽과 동유럽 사람들까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주목하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이 서양인들이 그냥 아시아 여행을 온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엔 유럽 사람이 아시아를 여행할 때 한국은 일본이나 태국을 가는 김에 잠깐 들르는 곁다리 목적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상반기에 영국인의 한국 방문은 22.1% 늘었는데 같은 기간 이 사람들의 일본 방문 증가율은 5.8%에 그쳤습니다. 대만 방문은 5%, 그리고 놀랍게도 태국과 싱가포르 방문은 각각 5.1%, 7.5% 오히려 줄었어요. 독일인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한국 방문은 15.4% 늘어난 반면 태국과 싱가포르 방문은 감소했죠. 프랑스인 역시 한국 방문 증가율이 대만이나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지점이 이번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사람들의 한국 방문 증가율이 이들의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방문 증가율보다 최대 4배 가까이 높았다는 건 한국이 더 이상 아시아 여행의 부록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지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15시간을 날아 어딘가로 갈 때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아시아나 한번 가볼까가 아니라 한국에 가야겠다는 분명한 동기가 생긴 거예요. 그 동기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건 역시 K 컨텐츠입니다. 너무 뻔한 답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그냥 BTS와 오징어 게임 덕분이라고 뭉뚱그리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조선일보가 인용한 조사를 보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37.7%가 K-팝, K-드라마 같은 한국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 방문을 결심했다고 답했어요. 3명 중 1명 이상이 화면 속에서 본 한국 때문에 실제로 비행기표를 끊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콘텐츠의 작동 방식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한류는 스타를 좋아하는 거였어요. 특정 아이돌, 특정 배우의 팬이 그 사람을 보러 오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지금의 K 콘텐츠는 한국이라는 공간과 일상 자체를 팔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한 편을 보면 그 안에 편의점, 포장마차, 지하철, 한강공원, 골목길 같은 한국인의 평범한 하루가 통째로 담겨 있잖아요. 서양 시청자들은 자막과 더빙으로 그걸 몇 시즌씩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한국의 정서와 공간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저기 실제로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2025년에 터졌습니다. 바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줄여서 캐데헌이라고 불리는 작품이었죠. 이 애니메이션의 누적 시청수는 2억 6,600만 회를 넘어서면서 영화와 쇼를 통틀어 넷플릭스 역대 가장 많이 본 컨텐츠 1위에 올랐습니다. 그 유명한 오징어 게임마저 뛰어넘은 거예요. K-팝 걸그룹 헌트릭스가 악령으로부터 인간 세계를 지킨다는 이 판타지 애니는 한국의 무속신앙과 도깨비, 한복, 그리고 K-팝 문화를 통째로 버무려 전 세계에 뿌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이런 작품의 소비층이 더 이상 열성적인 아이돌 팬덤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애니메이션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K-팝을 잘 모르던 사람들까지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거든요. 즉 한국 문화의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지면서 한류 팬이 아니라 그냥 재밌는 컨텐츠를 즐긴 보통 사람이 한국행을 결심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한 평론가는 오징어 게임 하나만으로도 넷플릭스가 한국 IP로 벌어들인 구독 수익이 34억 달러 이상일 거라고 추정했을 정도예요. 컨텐츠가 곧 관광의 씨앗이 되는 시대. 그 씨앗이 이제 전 세계에 촘촘하게 뿌려진 상태인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좀 더 현실적이고 어쩌면 더 강력합니다. 바로 환율이에요. 낭만적인 이야기 뒤에는 늘 계산기가 있는 법이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나 유로를 가진 서양인들에게 한국 여행이 갑자기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 5월에 137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올해 4월엔 1480원대까지 치솟았어요. 같은 1달러를 들고 한국에 와도 작년보다 110원어치를 더 쓸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미국인 입장에서 보면 호텔도, 밥값도, 기념품도 예전보다 훨씬 싸진 거예요. 야놀자 리서치의 분석이 이 대목을 정확히 짚습니다. 2026년 방한 미국인은 약 166만 명으로 전망되는데 이건 코로나 전인 2019년의 104만 명과 비교하면 무려 60% 가까이 폭증한 수치예요. 흥미로운 건 같은 시기 미국 경제가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업률은 오르고 소비자 신뢰지수는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해외여행 수요가 위축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도 미국인들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이유가 바로 강달러입니다. 지금 한국에 가면 같은 돈으로 훨씬 많은 걸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 경기 불안이라는 악재를 눌러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소비 심리에 대한 흥미로운 진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지갑이 얇아질 때조차 이건 손해보지 않는 거래라는 확신이 서면 기꺼이 돈을 쓴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안한 시기일수록 확실하게 만족을 보장하는 안전한 소비에 더 집착하기도 합니다. 한국 여행이 바로 그 가성비 좋고 실패 없는 거래로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결정적입니다. 바로 하늘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방법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유럽과 한국을 잇는 직항 노선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유럽 주요 8개국을 오가는 항공편은 3,693편으로 작년보다 6.6% 늘었는데 그 중에서도 영국 노선이 정말 극적으로 증가했어요. 인천에서 런던 히드로 노선이 334편에서 450편으로 무려 34.7% 늘어난 겁니다. 영국 항공사 버진 애틀랜틱이 올해 3월부터 인천에서 런던 노선을 매일 운항하기 시작했고 연간 9만 4천석 넘는 좌석을 새로 공급하고 있어요. 작년 9월엔 스칸디나비아 항공이 인천에서 코펜하겐 노선에 새로 취항해 연간 5만 7천석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밀라노 노선은 38.8%, 프라하 노선은 30.2%나 편수가 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질문을 떠올리게 돼요.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해서 항공편이 늘어난 걸까요? 아니면 항공편이 늘어서 사람들이 더 가게 된 걸까요? 사실 이 둘은 서로를 밀어 올리는 선순환 관계입니다. K 컨텐츠로 수요가 만들어지고 그 수요를 보고 항공사가 노선을 깔고 노선이 깔리니 이제 직항으로 편하게 갈 수 있네 하며 또 새로운 사람들이 결심하는 거죠. 15시간이라는 물리적 거리가 갈아타지 않아도 되는 직항 한 편으로 확 줄어드는 순간 망설이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랩 전망을 봐도 2026년 인바운드 관광은 미국과 아시아 등 장거리 시장이 5% 성장하며 전체를 끌어올릴 것으로 봤어요. 거리가 먼 시장이 오히려 성장을 주도한다는 건 접근성이라는 마지막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크루즈 여행객도 한몫했습니다. 유럽 8개국의 크루즈 입항객은 지난해 상반기 5만 2천여 명에서 올해 6만 명 가까이로 15.1% 늘었는데 특히 스페인인 입항객은 630명에서 1367명으로 117%나 급증했어요. 배를 타고 부산항에 내려 한국 땅을 처음 밟는 유럽인들이 그만큼 많아진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화면 보고 마음이 동해서 환율 계산 끝내고 직항편에 몸을 실었다고 칩시다. 그렇게 15시간을 날아 실제로 한국에 도착한 서양인들은 무엇을 경험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사실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방문에서 받은 인상이 다시 올지 말지를 결정하고 나아가 고향에 돌아가 주변에 뭐라고 말할지를 결정하니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을 다녀간 서양인들의 반응은 대체로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감탄으로 채워집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치안이에요. 유럽이나 미국 대도시에서 온 사람들에게 밤늦게 혼자 지하철을 타고 새벽에 거리를 걸어도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건 거의 문화 충격에 가깝습니다. 파리나 뉴욕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카페에 노트북과 가방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그대로 있다는 사실에 서양인들은 진심으로 놀랍니다. 그 다음이 편의점과 24시간 문화예요. 새벽 3시에도 불이 켜진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고, 심야에도 배달이 오고, 지하철은 깨끗하고 정확하죠. 이 언제나 켜져 있는 도시의 편리함이 서양인들에게는 미래 도시에 온 듯한 감각을 줍니다. 여기에 현금 없이 카드나 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편의성까지 더해지면 이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져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통찰을 얻습니다. 우리가 한류라고 하면 케이팝이나 드라마 같은 보여지는 문화만 떠올리는데 정작 서양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건 그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인프라라는 거예요. 화면을 보고 호기심에 왔다가 실제로 겪은 안전함과 편리함에 반해서 진짜 팬이 되는 구조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컨텐츠는 유행을 타지만 인프라가 주는 신뢰는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5년 방한 외국인의 재방문율은 56.6%까지 올라 전년보다 높아졌어요. 절반이 넘는 사람이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라 다시 온다는 뜻입니다. 이건 한국이 한 번쯤 가볼 만한 신기한 곳을 넘어 또 오고 싶은 편안한 곳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그리고 이 흐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바로 K-뷰티와 의료 관광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을 찾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무려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 외국인 환자 201만 명과 동반자들이 쓴 의료 관광 지출액은 12.5조 원, 순수 의료 지출액만 3.3조 원으로 추산돼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고,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올리브영에서 화장품을 쓸어 담는 관광이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업계에서는 2025년을 두고 한국 미용 의료 관광이 레벨업하는 원년이라고 평가할 정도였어요. 여기서도 사람의 심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 속 배우의 피부, 아이돌의 화장법을 화면으로 보던 사람이 나도 저기 가면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망을 품게 되는 거죠. K 콘텐츠가 만들어낸 동경이 K-뷰티라는 실현 가능한 상품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문화가 욕망을 만들고 그 욕망이 소비로 완결되는 완벽한 순환 구조인 셈이에요. 단순히 구경하러 오는 관광이 아니라 자기 몸에 한국의 무언가를 직접 새기고 가는 관광. 이건 몰입도의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한국을 찾는 사람들의 성별과 여행 방식에도 뚜렷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올해 4월 방한 외래 관광객 202만여 명 중 여성이 120만 명으로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특히 20대 여성은 전체 방한객의 17%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K-팝과 K-드라마, K-뷰티의 핵심 소비층이 젊은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한국이 여성 혼자 여행하기에 안전한 나라로 인식된다는 점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솔로 여행, 특히 여성 혼자 떠나는 여행이 늘고 있는데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안전이거든요. 앞서 말한 뛰어난 치안이 여기서 또 한 번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화면 속 콘텐츠가 젊은 여성의 마음을 끌고 안전한 인프라가 그 마음을 실제 발걸음으로 바꾸는 거죠. 여기서 한번 옆 나라 일본과 비교해보면 지금 한국의 상황이 더 선명해집니다. 사실 관광객 총량만 놓고 보면 일본이 한국을 압도해요. 2025년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268만 명으로 한국의 2배가 넘습니다. 엔저 현상이 워낙 강력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이 일본 여행 최적기라며 몰려든 거죠. 그런데 바로 그 폭발적인 성장이 일본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안겼습니다. 관광객이 너무 몰리면서 교토 같은 곳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못할 지경이 됐고 결국 일본 정부는 오버투어리즘을 감당하지 못해 출국세와 숙박세 인상카드까지 꺼내들었어요. 관광객을 돈으로 걸러내겠다는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한국과 일본의 결정적 차이를 봅니다. 일본은 값싼 엔화라는 단일 무기로 물량을 끌어모았어요. 하지만 값이 싸서 온 손님은 값이 다시 오르면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환율이라는 무기도 쓰고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K-컨텐츠라는 문화적 동경, 안전과 편의라는 인프라, K-뷰티라는 실현 욕망까지 여러 겹의 이유가 겹쳐 있습니다. 앞서 봤듯이 서양인들의 한국 방문 증가율이 일본 방문 증가율을 최대 4배까지 앞선 것도 이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단순히 싸니까가 아니라 한국이라서 오는 사람의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죠. 물론 일본이 여전히 관광대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손님을 붙드는 접착력의 성격이 두 나라가 다르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서양인이 이렇게 폭증하는데 왜 우리는 아시아 손님은 줄었다 하고 느끼는 걸까요?
사실 아시아 관광객이 절대적으로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중국이 방한객 1위이고 일본, 대만이 뒤를 잇습니다. 2025년 12월 29일부터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무비자로 최대 15일간 한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은 오히려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아시아가 줄었다는 건 정확히는 절대 숫자의 감소라기보다 서구권이 워낙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전체 구성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 보이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변화가 숨어 있어요. 관광객의 질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 한국 관광은 중국 단체 관광객, 이른바 유커에 크게 의존했어요. 그런데 이 구조는 취약했죠. 2017년 사드 사태 때처럼 중국이 정치적 이유로 관광을 막아버리면 한국 관광산업 전체가 휘청였으니까요. 한 나라에, 그것도 정치 상황에 좌우되는 시장에 매달리는 건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브라질, 멕시코까지 손님의 국적이 다변화되고 있어요. 특정 나라 하나가 등을 돌려도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훨씬 튼튼한 구조로 체질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서양 장거리 관광객은 대체로 체류 기간이 길고 씀씀이도 큽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버추오소 심포지엄을 열고 미주 유럽 전세기를 활용한 고부가 가치 방한 상품을 유치하는 데 공을 들이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싼 단체 관광 대신 오래 머물고 많이 쓰는 손님을 잡겠다는 전략적 전환인 거죠. 정부와 기업이 물밑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였는지도 짚어볼 만합니다. 그냥 손님이 알아서 온 게 아니거든요. BTS의 런던 공연에 맞춰 현지의 한국 관광 홍보관을 운영했더니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 팬 5만여 명이 몰렸어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는 멕시코시티 차풀테펙 공원에 글로벌 빌리지에 홍보관을 차려서 6월 열흘 남짓한 기간에 현장에서만 방한 관광 상품 1,480건을 팔아 3,315명을 모객했습니다. 예상 매출이 1,613만 달러였어요. 프랑스에서는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현지 유력지 르피가로의 여행 특집호까지 제작될 예정이고 프랑스 걷기여행 연맹인 랑도네 협회와 손잡고 산행과 지역체험을 엮은 특별 상품까지 3차례나 만들었죠. 해외 지사가 없는 신흥시장에는 현지 여행사를 홍보지점으로 지정해서 11개국 12개 지역에 걸쳐 촘촘한 그물을 쳤습니다. 콘텐츠가 씨를 뿌리고 항공사가 길을 닫고 정부가 현지에서 마지막 등을 떠민 셈이에요. 우리가 자연스러운 열풍이라고 부르는 현상 뒤에는 사실 이렇게 촘촘한 설계가 깔려 있었던 겁니다. 열풍은 그냥 부는 게 아니라 누군가 부채질을 계속했기에 꺼지지 않고 커진 거죠. 자, 그런데 이야기가 마냥 장밋빛으로만 끝나면 그건 반쪽짜리겠죠. 손님이 몰리면 반드시 그림자도 따라옵니다. 바로 오버투어리즘, 과잉관광 문제예요. 서울 북촌 한옥마을엔 하루 평균 7,000명 넘는 관광객이 몰리면서 실제로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소음과 사생활 침해, 쓰레기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관광버스가 아침 일찍부터 골목에 줄지어 들어오고 관광객들이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사진을 찍어대니 주민들 입장에선 삶의 터전이 놀이공원처럼 변해버린 거죠. 결국 서울시는 특정 시간대에 관광객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까지 내놓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미 겪고 있는 문제예요. 2025년 전 세계 국제 관광객이 15억 명을 넘어서면서 유럽의 여러 도시가 관광객 때문에 원주민이 떠나는 몸살을 앓고 있으니까요. 여기엔 또 다른 구조적 문제도 숨어 있습니다. 관광객이 특정 지역에만 극단적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5년 방한 외국인의 77.3%가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이 부산 16.4%, 제주 10.5% 순이었어요. 즉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서울만 찍고 가는 셈입니다. 이러니 서울의 특정 관광지는 터져나가는데 정작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품은 지방 도시들은 그 온기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다행히 최근엔 정부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전주 남부시장이나 부산 해운대시장, 대구 서문시장 같은 지역 전통시장을 K관광 명소로 키우면서 가격정찰제를 도입하는 등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관광객을 얼마나 많이 유치하느냐를 넘어 얼마나 고르게 그리고 오래 붙잡아 두느냐가 다음 과제로 떠오른 거예요. 여기서 저는 조금 냉정한 관점을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관광객 2천만 명 시대, 관광 수입 29조 원 시대는 분명 자랑스러운 성취예요. 하지만 숫자에 취해 있는 사이 정작 그 관광지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이 무너진다면 그건 지속 가능한 성공이 아닙니다. 15시간을 날아온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과 그 손님들 때문에 내 집 앞에서 편히 걸을 수 없게 된 주민의 고통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그리고 서울에만 쏠린 관광의 온기를 전국으로 퍼뜨리는 것. 이게 앞으로 한국 관광이 풀어야 할 진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옆 나라 일본이 뒤늦게 세금으로 관광객을 걸러내려 애쓰는 모습은 우리에게 미리 대비하라는 반면교사이기도 하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관광붐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이건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한때 한국은 서양인의 세계 지도에서 잘 보이지도 않던 일본과 중국 사이 어딘가에 끼어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파리의 청년이, 런던의 직장인이, 뉴욕의 대학생이 올해 휴가는 한국으로 가자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화면 속에서 매력을 느끼고 유리해진 환율에 계산기를 두드리고 마침 뚫린 직항편에 몸을 싣고 도착해서는 안전함과 편리함에 반하고 K뷰티로 욕망을 실현하고 그러고는 다시 오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죠. 감성과 계산과 편의와 신뢰라는 여러 겹의 이유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이런 폭증을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사람이 낯선 곳을 향해 15시간의 비행을 감수하는 건 그곳에 자신이 이미 마음으로 다녀온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화면으로 먼저 사랑에 빠지고 그 다음에 발로 확인하러 오는 거죠. 그리고 확인하러 온 그곳이 상상보다 안전하고 편안했을 때 그 사랑은 일회성 호기심이 아니라 오래가는 애정으로 바뀝니다. 지금 인천공항에 내리는 저 파란 눈의 여행객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먼저 한국을 좋아하기 시작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겐 너무 익숙해서 특별할 것 없는 편의점 야식과 골목길 풍경, 새벽에도 안심하고 걷는 거리가 누군가에겐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라도 직접 보고 싶은 꿈이 됐다는 것.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던 이 나라를 한 번쯤 낯선 눈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이 사실은 누군가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특별함이었다는 걸 말이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